배당 요구도 안 했고, 그러니까 전입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은 충분히 가고 이득이 크죠. 그죠? 아까 말했잖아요. 시세는 한 8천 정도 되는데 2천 몇백이었으니까 뭐 이거는 한번 조사해볼만 하잖아요. 해볼만 하지. 그래서 김병욱은 자연스레 선순위 임차인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김병욱의 임차 보증금이 얼마가 되든지 낙찰자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형국이 되었다. 낙찰자는 이런 염려 때문에 선뜻 입찰을 못한 것이다. 그 당시 이제 이런 물건이 있어도 입찰을 일반인들이 기피하죠, 사실은. 기피하죠, 기피해. 그러니까 대다수의 경매쟁이들은 이런 물건의 외적 구성만 딱 보면은 나 입찰 안 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일회독을 왜 가르치냐? 만약에 일회독을 하세요라는 걸 안 가르치잖아요. 이런 물건 절대 눈에 뵈질 않습니다. 절대로. 흔하디 흔한데 가가지고 별로 낙찰은 잘 안 되고 한 1년 내내 다녀도 뭐 큰 돈 못 벌고 그리고 대충 그 경매랑 인연이 끊겨지는 방식으로 갑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거의 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물건 입찰 봐도 보면 다 그 똔또이들 실력이 증가되지 않죠. 경매가 시작된 지가 벌써 30년, 40년 전부터 경매를 했는데 사람들이 뭐 항상 어떤 고수들이 막 되게 그 절대적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어떤 물건을 입찰할 때 되게 막 힘이 들거나 진짜 뭐 입찰을 해도 물건의 차익이 적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매 인구의 보존의 법칙이 있어 가지고 10명이 들어오면 그 10명이 또 나갑니다. 그죠? 사람도 10명이 탄생하면 또 10명이 준하게 사망하듯이 이게 경매 바닥도 이게 고수가 그 남아나거나 고수가 증가되질 않습니다. 절대로. 증가가 안 돼, 이게. 실력이 항상 몇십 년 전하고 똑같아. 그래서 뭐 수싸움을 한다든가 뭐 엄청나게 뭐 머리를 써야 된가 이런 게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입찰 봐보면 알잖아요. 항상 보면 알죠. 입찰 봐보면 항상 스파내주생이 떨어진 거는 3번이에요. 3번 다 붙습니다. 다. 자기가 배운 대로 안 하는 경우만 이상 야릇한 결과를 체험하는 것이고 거의 다 내가 아는 거의 다는 다 붙었어요. 처음부터. 그게 왜 그런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자,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을 인터넷으로 접하게 되면 당연히 포기한다. 그러니까 이래도 훈련을 안 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물건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을 보고 권리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돈이 되는 길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 집의 평수는 14평이었고 방이 3개고 집주인과 방 한 칸을 쓰는 김정임 씨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 김정임 씨는 배당 요구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도 있었고 배당 요구도 했어. 그러니까 이 김정임은 반드시 사는 사람인 거죠. 반드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세입자 김병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일까? 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었다. 방 3개짜리의 좁은 빌라에 3가구가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입자 김정임은 권리신고를 법원에 했다. 그러니까 최하 한 지붕에 2가족은 사는 것이죠. 김병욱은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세입자라면 법원에서 권리신고를 하라고 통보를 받으면 무시할 수 있겠는가? 예,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돈을 띄일까가 두렵잖아요. 띄일까 두렵기 때문에 챙겨보게 마련이죠. 아니면 서둘러서 신고를 할까요? 예, 저라도 당연히 서둘러서 신고할 거다. 그런데 김병욱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간다, 이게. 이 사람은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그 다음 또 한 가지 점에서 보면 이 집의 전세금 수준이 5천만 원 정도. 그 당시에 전세가 5천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조사할 당시에. 그러면 5천만 원이란 건 뭐예요? 방 3개를 통으로 빌릴 때, 약수 빌라를 통으로 빌릴 때 5천이었다, 이게. 근데 그 집에는
집주인도 살았지만 김정임이라는 사람이 방 한 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병욱이라는 사람이 전입할 당시의 전세금은 그보다 낮았을 거다. 예, 김병욱은 아까 2008년인가 됐었죠? 2008년이었나? 그랬죠? 2008년?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98년. 김병욱은 98년이고 2003년이네. 2008년 아니죠. 그죠? 98년이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세금이 전체 14평짜리 전세가 5천이었는데 김병욱이라는 사람이 98년에 전입을 했다면 이 사람이 온놈으로 썼다고 해도 5천보다 낮았을 것이다. 그죠? 근데 방 한 칸을 임차한 김정임이 500이라는 것을 딱 보니 보통 세를 지는데 세입자랑 살지는 않죠.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같이 살 수는 있지만 세입자 둘이서 살진 않지. 그러니 김정임이 500이 세입자가 한 명 산다면 소유자가 두 개를 쓰는 게 맞겠지. 근데 김병욱이가 진짜 있다고 쳐도 방 한 칸씩 쓴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진짜 썼다고 해도 과연 전세 수준이 98년이란 점 하나, 방이 한 칸짜리라고 했을 때 제 아무리 많이 받아도 1,500이 되지 않겠냐라는 추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000에서 1,500 정도 인수가 아닐까? 라는 이제 계산이 또 된 거죠. 이게 이제 리스크 관리 같은 거죠. 리스크. 그래서 설령 소유자가 큰 방을 김병욱에게 세를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2천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막 머리 계산한 거죠. 만약 5천짜리 계약서를 제시를 이 사람이 했다 치죠. 이제 나를 김병욱이가 만났는데 저 5천짜리인데요 라고 하면 김정임이라는 애랑 배치가 되잖아요. 방 한 칸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소송이라도 내가 해봐야 되겠다. 요놈을 데리고 소송이라도 불살 각오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드문 일이기에 확실하게 처리하는 길은 김병욱이를 만나보면 되는 일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소송까지도 할 생각도 했지만 또 결국은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봐야지. 예,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 있는 것은 가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한 40분 했습니다. 1시간만 할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약수빌라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조사한 후 이제 남은 것은 현장에 가서 김병욱을 만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바로 물건지에 갔었고요. 그 다음에 초인종을 누르자 인기척이 났어요. 마침 난 거죠. 우리가 또 인기척이 안 나고 다음에 또 올라 그러면 되게 귀차니즘에 빠지는데 마침 사람이 있으니까 최고의 요건을 갖춘 거죠. 호재죠, 호재. 그래서 소유자의 부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인이 여자가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병욱 씨 좀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하자 아주머니의 눈빛이 좌우 위아래로 막 그냥 파르르 흔들리더군요. 흔들리는 눈빛과 태도가 김병욱이는 여기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길을 본 거죠. 딱 길을 본 거죠. 하지만 그 느낌만 가지고 또 입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베팅을 여러 가지 어떤 의심과 여러 가지 어떤 확증도 있고 내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귀로 듣고 확인하는 것만큼은 느낌이 확실한 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재차 물어보기를 김병욱이를 만나러 왔다고 했고 집주인 아줌마는 김병욱 씨와 얼마에 계약했냐고도 물었겠죠, 제가. 그랬더니 말을 막 얼버무려. 그죠? 집주인 같으면 그 세입자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만나러 왔는데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를 2차 절차에서 이 사람이 지금 없다라든가 이따 들어온다든가 그다음에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그러면 나 얼마에 계약했다든가 돈을 얼마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가 보통이다 이게.
근데 우리가 흔히 이걸 평상시에는 상식이라고 한다. 코먼센스. 그런데 뭔가를 말을 못할 때는 감추는 게 있을 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못하죠. 그죠? 말을 얼버무려. 그럼 벌써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아주머니를 보고 있는데 문 앞에 앞방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소리를 쳤다. 문을 이제 제가 이렇게 열었어. 신발을 안 벗은 상태에서 신발장 앞에 있는 그 방이거든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집어넣어서 보니까 그 젊은 아들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자다가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그때는 돈 벌려고 간 거기 때문에 이 기회에는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당연히 응당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을 들을 수 있는 만큼 얼굴 도장도 찍어놔야 되고 전화번호도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이냐고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들 앉아가지고 나하고는 대화를 안 하고 지가 엄마한테 소리를 치더라고. 지가 엄마한테. 그래놓고 그 아들 말이 왜 엄마는 다른 사람을 속이냐? 라는 아주 그냥 확실한 어떤 멘트를 해버린 거죠. 이따가 동사무소 가서 직권말소 시키겠다고 한다. 이 아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보다 확실한 건 없죠. 이보다 확실한 건 없었지. 그러니까 이 집이 되려고 재수가 좋아서 이 아들이 그때 자고 있었던 거지. 물론 그 아들이 안 자고 있어도 이 아주머니의 태도만 보고서도 나는 이제 알겠더라고. 요거는 베팅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상황은 상당히 보면 우연적 상황이죠. 그죠? 우연히 아들을 만났고 그 아들이 또 때마침 지죽은 듯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엄마가 왜 말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진실을 우리가 알아버렸던 거죠. 이거는 참 우연적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아다리가 맞았다 그랬잖아. 이로써 모든 것이 명백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아들한테 명함을 줬어요. 그때는 명함을 파서 들고 다녔어요. 언제부턴가는 이제 명함을 아예 파지도 않고 들고 다니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어딜 가도 명함이 없는데요 이러고 그냥 끝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어떤 부동산 회사를 한번 갔는데 명함이 있어야 주지. 그냥 이 사람 명함을 못 챙겼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낙찰에 도움을 줄 경우에는 이사 비용을 다른 케이스보다 더 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죠. 내가 이거를 응찰을 해서 다른 누군가가 1등이 아니고 내가 1등이 된다면 네 더 챙겨줄게. 다른 때에 비해서. 내가 다른 때에는 안 주거나 50, 70을 주는데 이번에 되면은 나는 몇백이고 너를 챙겨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친구 전화번호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받았으니까 내가 걔 보고 오라 했겠죠. 회사로 와라 너. 와서 너의 말을 난 좀 확인을 하고 싶다. 왜냐면 녹음도 좀 해놔야 되겠고 나중에 이제 잔머리를 굴릴 수도 있고 변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폴더, 애니콜 뭐 그런 거 들고 다닐 때죠. 그래서 글로 문서로 이제 작성해 놓으려고. 그래서 회사로 불러서 직권말소를 신청했냐고 물었고 세입자 김정입에 관한 내용도 알게 되었다. 이쯤 되니까 고민은 경매 투자보다는 차라리 입찰기일 전에 매매로 사버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물건이 돈이 되는 건 이제 눈치챈 거죠. 왜냐면은 시세가 한 8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천 몇백이니까 이거를 내가 얘네한테 그냥 차라리 매매로 사버리면 경매를 취하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경매를 취하해 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 경쟁 입찰 단계에 가지 않으려고. 경쟁 입찰하면 나보다 10,000원만 더 쓴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이거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취하해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주인하고 좀 이렇게 안면을 트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글로 간 거죠. 그래서 매매로 사기 위해서 은행 담당 직원과 가압류, 그 등기에 가압류가 있었어요. 가압류 채권자한테는 전화를 했어요.
이 가압류 채권자가 사채더라고, 사채.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제 사채를 썼나봐. 그래서 이제 그 사채업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채업자니까 집주인한테 물어보면 알죠. 그래서 이 아들내미한테 얘 그 가압류 채권자 전화번호 좀 줘봐. 해가지고, 여기로 전화했어요. 은행 직원한테도 내가 그 집안내 아는 사람인데, 내가 갚아주려고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해보면 안 되겠냐. 가압류 채권자한테도 내가 이거를 그 갚아줄게. 좀 깎자. 응?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채권 협상을 해봤죠. 요런 거 보면 또, 나도 해봐야지 하고 이제 시도할 거예요. 자, 요런 게 이제 사실은 비밀이죠. 이런 게 일종의 이제 경매의 기법이죠. 요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배우는 거죠. 이걸 공부라고 합니다. 공부. 지금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직원은 채권 금액은 절대로 한 푼도 깎을 수 없다 라고 했고요. 가압류 채권자도 사채업자인데 내가 600 중에서 300에 쇼부 보자 라고 했더니 거절을 했어요. 그쪽도. 그래서 내가 말을 하기를 쇼부 보는 게 좋지 않냐. 은행 니도 지금 현재 2000 몇백 아니냐.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더 떨어지면은 이거 그 어떻게 되겠냐. 이거 여러분 그 은행이 빌려주고 돈도 뛴다, 당신들은. 김병욱이가 그러니까 선순위가 아니라고 확실히 말을 해주든가, 아니면 나하고 채권 협의를 보자. 둘 중에 양당 간에. 얘 개인정보라서 어쩌고 이러고. 대부분 수협들은 개인정보고 뭐고 간에 그 당시에는 다 알려줬거든. 근데 유난히 담당자가 깐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통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수를 강구를 했었죠, 제가. 그래서 결국 등기상에 있는 채권 금액을 다 주고서라도 매입하려고 이사 비용을 400 줄 테니까 매매 계약에 협조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은행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은행 거 플러스 얼마였지?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사채 이거 다 주고 플러스 이사비 400 줄 테니까 거래하자. 매매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 돈 가압류 그 다음에 이사비 400 줄게. 그리고 매매 계약을 하자라고 했어요. 어차피 누군가가 낙찰을 받게 되면 이사 비용을 받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사 비용을 평상시보다 더 생각해주고 매수하려고 했다. 다시 한번 어차피 경매로 진행이 돼버리면 은행 채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기 때문에 낙찰금에서 주입주인한테 갈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싸리 내가 은행 돈하고 가압류랑 하고 이사비 400 챙겨줄 테니까 매매 계약을 하자라고 한 거지. 이해되세요 이거? 이런 거. 어차피 낙찰되면은 집주인한테 갈 돈이 없어요. 은행 돈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집주인 아주머니가 전화를 잘 안 받는다 이게. 전화를. 그러니까 제가 늘 경매할 때 여러분들에게 경매의 90%는 말이다라고 말을 하는 말의 진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모른다 이게. 그래서 모를 때는 궁구한다 그러죠. 연구하고 궁구해야 되는데 그냥 귀뚱으로 경매 그래 경매는 말로 하지 뭐 이 정도의 가쁜 그 얕은 어떤 그 느낌이랄까 깨달음 차원도 아닌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놓쳐요. 지금 이 아주머니도 사실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는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죠?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머리맡에 양말이든 뭐든 바구니를 놔둬야 담아주지. 요런 격이죠. 예. 그래서 전화를 첫째 안 받아. 불성실해. 둘째, 집주인 아저씨가 사망을 했어. 그러니까 이 집이 아버지 건데 그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경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원칙적으로 부가 사망을 해서 보이시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엄마하고 아들로 상속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지분이겠죠. 그 다음에 둘 다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로 명의를 넘겨야 돼. 그런데 지금 이 부의 명의에서 모자 명의로 지금 안 바뀐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의 명의를 모자로 바꾸고 모자에서 나랑 매매 계약을 해서 등기를 남겨야 되는가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장 걸리는 게 이 아주머니가 전화를 안 받고 하는 거 보니 이 아주머니가 언제든지 간에 말을 바꿀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을 바꾼다는 거 1번.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추가적인 가압류가 들어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가압류 사채 이자를 한 군데만 썼겠냐. 요거를 만약에 모자 명의로 상속 등기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넘어오는 이 과정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고 쳤을 때 그 안에 어떤 모종의 채권자가 가압류가 들어와 버린다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만약에 이 아주머니가 말을 잘 듣고 순간순간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계약서 쓰고 오늘 상속등기랑 뭐랑 해서 우리 아는 법무사가 있으니까 2, 3일 만에 휘딱 넘겨버리겠는데 뭐 이거는 뭐 계약을 써도 이거 뭐 불성실해서 이거 믿을 수가 있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고민을 했죠.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그랬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등기 절차상 시간도 걸리고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와 가압류를 들어올 수도 있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서류 절차에 순조롭게 협조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서 이 방식을 접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방식대로 했다면은 여기 집주인 아줌마는 한 400만 원을 충분히 챙기고 나갔죠. 근데 한 푼도 못 챙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깨끗하게 낙찰을 받기로 결정했고 당일날 3,110을 썼다. 이렇게 많이도 안 썼어요. 그죠? 왜냐하면 선순위에 대한 어떤 압박이랄까 이런 게 이제 되게 높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의 이 사례를 보고 흉내를 내서 입찰을 봐서 돈 번 사례가 되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사례 집이 없으면 무슨 수로 무슨 배짱으로 초보가 와서 사겠습니까? 못 사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가 그리고 또 만나보고 그 중에 조금 배포 있는 사람들은 또 만나서 보고 대화도 해보고 흉내 내다 보면서 실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잊으면 안 돼요. 마인드 없이는 무조건 빈 껍데기예요. 저를 포함해서 2명이 입찰을 받는데 이 물건을 낙찰받지 못하면 배가 아플 것을 고민했지만 결국은 낙찰이 되었다. 예. 이 물건을 요렇게까지 조사하고 요렇게까지 협상해보고 이렇게 힘들어서 공을 세워놨는데 만약에 입찰에 실패하면은 얼마나 속이 쓰릴까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2명이 들어왔고 1명은 2천만 원대였고 저는 그냥 3,110에 잡은 케이스입니다. 이 물건은 한 달 전부터 조사를 하고 관련 서류를 손에서 떼지 않고 들고 다녔던 물건이다. 반드시 잡아야 되는 물건이었고 한 달 동안 가압류권자를 설득도 해보고 집주인 아들내미한테 이사비용을 주는 대가로 각서도 쓰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집주인 아들한테 이사비용을 주는 대가로 각서도 쓰게 했고 채권은행도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경매 취소를 해달라고 접촉을 해봤고 정말로 다양한 방법을 다 써봤다 이게. 이 경험이 저한테는 또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 실력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네, 1등 공신에게 이사비용을 더 줍니다. 제가 이 물건을 잡을 때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물건지 인근에는 거의 모두 다 아파트로 변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입한 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개발이 될 때까지 무작정 가지고 있겠다고 말입니다. 몇 달 전에 다시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현재 개발 얘기가 살살 흘러나온다고 하더라. 네. 이렇게 좋은 물건을 낙찰받기까지 1등 공신은 소유자의 아들이었고 김병욱이 임차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만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대충 감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저희 경우 통상 합의금 쪽으로 100만 원 이상을 주지 않는데 이런 작은 약수빌라를 비우는데 명도 합의금이라면 50만 원 정도 이사비를 지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200만 원을 처음부터 제시했고 흔쾌히 지급했다. 예, 우리는 이런 걸로 말 바꾸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준 것 때문에 저는 수천만 원 이상을 벌었기 때문이죠. 원 소유자는 사망하고 어머니와 혼자 살고 있는 데다가 어디로 딱히 갈 만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더 줬다. 당시 약간 주눅이 있는 그 아들에게 나중에 경매를 배워볼 생각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명함을 줬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네, 줬어요 진짜로. 근데 안 오던데? 그때 군대 간다고 그랬었거든. 왔으면 걔도 경매 배웠을 거고 걔도 그 한 자리 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인연이라는 것은 그죠. 옛날에 그 경전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옛날에 당시 석가모니 부처가 이렇게 묻죠. 처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저쪽에서 그 수행하는 수행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부처가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컴온, 나 지금 막 깨달은 부처인데 나한테 법을 좀 배워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코나 하고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콧방귀 끼고. 딱 보니까 지가 볼 때는 고수 아닌 것 같거든. 그렇게 했던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요 일화를 가지고 인연이 닿지 않으면은 부처도 구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여건 안에서는 군대 갔다 오고 어디 취업이나 해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러나 만약에 그때 걔가 2, 3년 내에 군대 갔다 와서 막 허드렛 일, 우리 왜 중국집에 가가지고 뭐 양파 까고 뭐 이런 것부터 배운다 안 그럽니까? 이제 그런 단계부터 했다면은 어떻게 삶이 펼쳐졌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가다가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요놈이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은 사놓으면 저절로 오르기도 한다. 예, 이게 이제 속성이죠. 부동산의 속성이고 이 속성은 부동산의 불패 신화를 만들어 왔고 부동산의 불패 신화가 깨진 건 IMF 때 한 번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 2008년에 떨어진 거는 뭐 IMF 때처럼 떨어진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문정권 하에서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서울은 보통 2배치기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가 20억 되고 뭐 7억짜리가 16억, 18억 돼 있으니까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서울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변해버린 세월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실제로 부동산 가진 사람들 중에서 부동산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서울 바닥에. 그런데도 그냥 집집마다 다 부동산 고수가 돼버렸어. 2배치기 그냥 거두당해 해버렸으니까. 완전히 전문가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겪었잖아요. 부동산은 사놓으면 오르기도 한다. 이런 게 이제 어찌 보면 되게 이제 소극적으로 쓴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놓으면 오르기도 한다. 진리. 주식은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코인은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몰락하기까지 하죠. 심지어 몰락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사서 몰락하는 경우는 사실 진짜 너무 드물거나 힘든 일 중에 하나다. 경매시장은 원래가 부동산의 도매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살 때부터 시세 차익을 보기도 하지만 사놓고 나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죠. 이거를 이중적 이익구조다 라고 제가 늘 강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시세다. 그럼 이때가 이제 낙찰가다. 그러면 사면서 1단계 이득을 보고 시세가 갖고 있다 보면 오르기도 하니까 이때 2단계 이득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1단계와 2단계 이득을 보는 이중적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요만한 게 없죠. 요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소리 들리세요? 저 방 안에 오리 넣어놨는데 오리가 갑자기 떠드네.